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예, 세계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한 인물들이 있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저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얘기를 이제 하던데, 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징기스칸이 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 마케도니아 이제 출신인데, 그 발칸반도 거기였죠. 그리스 위에. 거기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갖고서 인도까지 이제 이렇게 점령을 했던 그런 그 아주 걸출한 그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그 몽골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물론 일본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조선까지 이제 왔었고, 조선이 아니라 고려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이제 원나라 중국이 원나라를 세우고 그 이제 몽고 제국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양으로는 그 서남아시아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그 진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음, 그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광활한 그 대지를 갖다 점령을 그 이제 한 인물은 뭐 아니지만 프랑스 하면은 그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유럽을 소나기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전세를 갖다 확장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글쎄 현대로 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음, 스탈린? 스탈린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위성국을 그 이제 거느렸죠. 지난날 그 대영 제국의 그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그 영국 같은 영국에 비해 봐서는 소련은 해는 졌을 것 같으네요.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일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그 히로히도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천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 그 섬나라를 벗어나갖고서 우리 조선반도를 이제 침탈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만주는 이제 뭐 소나기에 거의 넘어가고 중국도 이제 막 이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보면 중국도 뭐 일본 식민지 비슷한 그런 상태까지 갔었지만은 중국은 워낙 이제 중심이 깊죠. 이렇게 넓은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뭐 식민지화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갖다 잠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남아로 이제 세력을 뻗쳐갖고 호주까지 막 그 위협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참 전 지구를 갖다 이렇게 이제 흔들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종종 인류사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사실이다. 요즘은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침략이 이제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 전쟁을 벌리죠. 중국하고. 하여튼 중국도 뭐 무시 못할 나라고 미국도 무시 못할 나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그렇게 그 우위세를 떨쳤던 그런 영광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또 명명해 가는 게 그 이제 인간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20세기 들어서 또 전 유럽을 갖다 뒤흔들어 놨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 그 히틀러가 오늘 1934년 오늘 총통으로 선출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예, 히틀러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물론 뭐 역사 교수들이 그 하듯이 그렇게 이제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히틀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네, 갖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히틀러가 전 세상을 이렇게 이제 어,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물론 유럽에 국한됐던 거죠. 음, 그러한 그 히틀러가 총통으로 선출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2009년에 그 제정이 된 세계 인도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인도주의. 뭔가 그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를 보고서 야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갖고서 사람을 대하고 또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 되겠습니다. 2009년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인도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934년에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돌프 히틀러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돌프 히틀러, 한 인간의 생애, 한 시대의 비극.
뭐 비극으로 끝났죠, 삶이. 그 비극으로 끝나는 그 생애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그 궤적을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아돌프 히틀러. 그는 어떻게 오스트리아의 평범한 청년에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독재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몰락은 무엇을 남겼는가? 지금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되짚어본다. 네, 이렇게 한번 그 화두를 던져봅니다. 네. 어린이 시절과 젊은 시절을 한번 볼까요? 1889년 4월 20일 날 오스트리아 브라운아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독일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죠. 그 두 나라는 같이 독일어를 씁니다. 그 같은 말을 쓰면 같은 국가로 이렇게 묶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나라는 국경이 쳐져 있고 서로를 이제 다른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아버지는 알로이스, 어머니는 클라라인데,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세관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클라라는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그 이제 그 어머니였죠. 네. 자, 그래서 히틀러는 처음에 예술가의 꿈을 이제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 미술학교 입학에 실패를 했어요. 그것도 1907년, 1908년 두 차례나. 89년에 태어나서 1907년이면은 어, 8살 때. 참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면 뭐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 아니죠.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네요. 네, 대충 뭐 그 나이인데 이제 두 차례나 실패를 했는데 두 차례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용어가 있죠. 재수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뭐 재수를 하면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다정다감했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신적인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빈에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또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혐오 사상이 이제 형성이 되는다라는 아, 글쎄요.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 부유하게 사는 유대인을 보고 혐오 사상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히틀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뭔가 유대인을 못마땅하게 보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혐오 사상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1913년에 독일 뮌헨으로 이사를 갑니다. 미넨으로 이제 이주를 해갖고서 거기서 이제 어, 제1차 세계대전을 이제 보게 되죠.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 발발이 되고 나서 독일군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서부전선에 참전을 했고, 서부전선이면 프랑스 쪽이겠죠. 네. 철십자 훈장을 그 이제 받네요. 상당히 그 용감하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 참호 속에 그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서 이제 전투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던데,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에 있었던, 히틀러. 계급이 저는 하사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마다 그 이제 틀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참호 속에서 전투를 벌리던 1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제 전투를 벌리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전입니다. 자, 어찌됐든 독일은 패전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종전이 되죠.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길 것 같았는데 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실망이 크겠죠. 글쎄 그 참 그 전쟁통에서 이제 저는 충격을 받고서 더군다나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강화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죠. 네. 이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게 엄청 가혹한 그런 그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혼란 속으로 빠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역시 민족주의 사상이 이제 싹트겠죠. 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응? 극우,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민족주의 이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심취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1919년에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20년 다음 해에 나치당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 히틀러는 연설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거죠. 옹병가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탁월한 연설가로 고상을 하고서 이런 그 이제 그 연설을 잘하는 선거에 나가서 유세를 잘하는 그런 그 후보자나 그런 연설가들은 대중을 갖다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불만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전쟁의 그
그 참상을 겪은 데다가 베르사유 조약은 너무 엄격해갖고 독일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불만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불만을 갖다 이 세치어로다가 결집을 이제 시키는 그런 연설가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23년 11월에 미넨 맥주홀에서 그 폭동이 이제 일어난다. 뭔가 폭동을 일으켜서 뭔가 도모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목적의 달성을 아직 못하고 실패를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감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9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쓴 자서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나이 투쟁이죠. 마인 캄프. 예? 나이 투쟁을 갖다 집필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인종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 뭐 이거 굉장히 혐오하는 근데 그런 이제 인종 우월주의, 그 게르만에 대한 그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면서 또 이제 그 반대급부로 반유대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탄생을 하고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을 집어삼켰죠. 그러면서 갑자기 확산이 되니까 어느 사람이 공산주의를 또 싫어하는 거예요. 반공주의. 그다음에 이제 팽창주의. 야, 이게 독일이 이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걸 점점 남의 땅이지만 다 뺏어갖고서 우리 독일이 더 부흥하고 더 커져야 돼. 이런 팽창주의를 갖다가 그러한 내용이 저 이제 나이 투쟁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고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 그 아들인데 이제 이제 형이죠 진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이제 충북대학을 다니는 형이었는데 이제 수염이 워낙 이렇게 많이 나서 우리가 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털형이 이 나이 투쟁 책을 이게 갖고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걸 좀 빌려서 읽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읽어봐야 이해도 못했을 텐데 그러나 이 나이 투쟁을 제가 사실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단지 그 이제 내용을 추린 요약만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지금 저 화면에 있듯이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팽창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멋있잖아요. 마인 컴프, 나이 투쟁. 그 투쟁이 또 한자로 쓰면 한자도 멋있어요. 이 투자. 싸울 투자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싸울 쟁자죠. 투쟁. 네. 전쟁할 때 그 쟁자. 그다음에 뭐 투쟁, 그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싸운다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권력 장악과 나치 독재의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감옥 생활하면서 이런 그 사상을 집대성한 게 바로 이제 나이 투쟁이라는 책인데, 저런 책을 이렇게 집필할 정도면은, 그건 엄청난 그 사상적으로 무장이 돼 있는 데다가 또, 뭔가 저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여기에 이제 맺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장악을 이제 나선 거예요. 야,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해. 정치가 높은 정치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서 이제 권력을 향해서 이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 1930년대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이제 발생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공황이 당연히 독일까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한 거예요. 공황 속에서. 더군다나 뭐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전쟁을 치르면서 피폐된 상태에서 공황까지 겹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먹고 살기 힘들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런 것을 결집시키는데 세치어가 이게 또 좀 유효했던 거죠. 그냥 입으로 그냥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가끔 그 저 히틀러 연설을 하는 그 영상 보실 겁니다. 유튜브 상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냥 히틀러가 소리 탁 지르면은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듣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히틀러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가 속해 있는 나치당이 그 부상을 하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맞아. 우리는 저 나치당의 정광 정책을 쫓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3년 1월 30일 날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아, 이게 대단한 그 사람이에요. 3년 만에 총리에 임명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이 되면서 독일 민주 체제에는 에, 종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이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제가 그 빨간 그 글씨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의 국가의회 의사당 라이히스타크, 국회의사당이 네덜란드 출신의 정신질환을 가진 공산주의자 마리니스 판데르리 이름도 참 복잡합니다. 마리니스 판데르리에 의해서
불탄 사건이 발생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배후의 범인을 갖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을 탄압을 할 그런 구실이 생기는 거죠. 뭐 그 이전에 봤지만은 반공주의에 그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한 긴급 조치령을 갖다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총리니까 그야말로.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이 힌덴부르크였었는데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로 있었던 그 히틀러가 이게 휘로 그 총통이죠. 총통으로 권력을 아예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1934년 8월 19일 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총통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그 이제 음, 그 총리로서 갖고 있던 권력에다가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다 가져버리니까 바로 총통이 되는 거죠. 총통은 모든 것을 통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총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총통이 이제 독일 말로는 피러네요. 피러. 자, 그래서 바로 오늘 1934년 오늘 8월 19일 날 총통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그 이제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야, 우리 이거 안 지켜. 이걸 뭐하러 지켜? 자,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보면은 독일이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뭐 무기, 뭐 탱크 이런 거를 만들 수 없게끔 그런 조약이 저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눈을 피해 갖고서 뭐 설계도나 뭐 보면은 다 있었을 테니까 그 탱크를 소련을 시켜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그때 만든 그 탱크가 이제 6.25 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하는데 또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그 좋은 그 탱크였겠어요. 독일의 설계에서 소련이 이제 만든 그런 탱크였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건 나중 일이고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 파기를 한 거예요. 도저히 독일 국민들이 그걸 짊어지고 나가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보통 좋아했겠어요. 저 베르사유 조약을 시켜갖고 전쟁 그 배상을 하려고 그냥 응? 허리를 그냥 쫄라매고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저 약속 안 지켜도 돼 하고서 조약을 파기해버리니까 독일 국민들은 좋겠죠. 그 지면을 덜어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더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명한 거 잘 알죠? 게슈타포 비밀 경찰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자들을 색출해갖고서 뭐 처형을 한다든가, 뭐 유대인을 색출한다든가, 뭐 이런 게슈타포 유명하지 않습니까? 악명으로 유명한 거죠. 영명으로 얘기하면 노터리어스한 겁니다. 페이머스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도 만들고. 수용소 저기 전부 그 2차 세계대전 때 다 쓰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독재적인 그런 그 스타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론이 또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미주얼 고주얼 또 막 따지고 사실 언론은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론을 갖다 이제 통제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그 옛날 군주 같은 지난날의 군주 같은 그런 체제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히틀러의 말이라면 이제 무소불위한 거죠. 뭐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모두가 그걸 향해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 전에 독일이 아무래도 좀 팽창을 해야 되죠. 뭐 나라를 좀 더, 땅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벨기에 접경에 그 라인란트를 갖다 이제 재점령을 이제 하게 된다. 벨기에 쪽에 그 라인란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독일 말을 쓰니까 그걸 병합을 해버린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뭐 말로 됐겠어요. 뭐 무력으로 이제 막 이제 병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또 이제 분할을 해요. 어찌됐든 뭔가 독일을 키우는 일에 엄청 이제 독일 키운다는 건 영토를 키운다는 얘기죠. 라인란트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을 해갖고서 이제 일부분 떼어내갖고서 이제 독일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분할이 돼 있죠.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상당히 이제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그런 나라로 존재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저 두 나라가 분리가 됐어요. 제가 1990년대인가 독일 그 거래처에 이제 회의를 갔다가 사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니 그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분리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들으면 화낸다라고 절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알겠다.
체코, 슬로바키아는 이제 어찌됐든 그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를 나눈 게 아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분을 갖다 분할해 갖고서 이제 독일에 편입을 시켰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서방은 또 이제 그 유화 정책을 이제 쓰는 거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체결한 뮌헨 협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이제 야 우리 정말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협정을 이제 맺으면서 히틀러 기세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기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뒤인 1939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인데 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이제 우위 쪽으로는 그 이제 북해지만은 이제 밑으로 그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이제 국경에 이제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그 소련이 야 그거 못마땅하다라고 해갖고 소련이 시비를 걸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은 전선이 두 군데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쟁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동안에 이제 소련이 독일을 그 침, 침공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조약을 미리 체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9월 1일 날 폴란드를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는 이미 합병을 했고 뭐 이제 그 전선 확대를 그 해 나가죠. 지금 저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던 타임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거기에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읽어본 지가 오래돼갖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독일이 이제 주변국들을 향해서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 이제 전쟁을 그 이제 치렀죠. 뭐 프랑스 침공을 해갖고, 어, 비시 정권을 세워갖고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일부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해갖고 나온 사람이 드골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드골이 프랑스가 이제 독립이 됐다라고 좀 어폐가 있고요. 그 비시 정권을 몰아내고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대통령이 되죠. 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여튼, 그렇게 전쟁은 이제 쭉 이제 지속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유럽 전역을 장악을 했다.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시 정권을죠. 그 다음에 뭐, 폴란드, 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을 지금, 하나하나 그 이름을 제가 대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제 유럽 전역을 갖다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갖다가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런던은 섬나라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또 별의별 그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상선을 이제 그 침몰시키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참전한 구실을 주고 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미국까지 참전하는 이제 거대한 전쟁으로 벌어지는 게 바로 2차 세계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런던을 공습을 하는데 이게 비행기를 갖고 가고 뭐 때리고 그러기에는 또뭐 비행기 손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된 게 로켓이죠. V1, V2 로켓. 그러니까 영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뭐 폭탄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독일에서 쏘았는데 그게 영국 거지, 런던 거지 날아오이라고는 생각을 그때 못했죠. 근데 그런 기술을 히틀러는 갖고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V1, V2 그 기술이 결국은 이제 소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주선을 이제 띄울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 과학자들을 데리고 가고서 이제 우주 경쟁을 소련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 그러나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1941년에 소련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련을 침공했던 나라들은 다 망가졌죠. 나폴레옹이 이제 소련을 그때 러시아죠. 그걸 침공했지만 그 전쟁 그 추위 그것뿐이겠어요. 그 추위뿐이겠어요. 거다가 그냥 뭐 어? 먹을 것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전선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보급로가 이제 이렇게 끊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낙동강까지 그 북해군이 내려왔다가, 인민군들이 내려왔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딱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병참 보급이 안 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갖고서 이제, 지들 나름대로 이제 북으로 이제 도주한 그런 경험도 우리도 갖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에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겨울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결국은 그 전쟁과 평화를 보는 이제 그 싸움이잖아요. 나폴레옹도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히틀러도 이렇게 소련을 침공하면서 겨울 전쟁에서 이제 대패를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손상을 입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워낙 그 반유대인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갖다 이제 강화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이제 그 독가스실에 집어넣고서 막 이제 그 학살을 하죠. 그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만 명이 희생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모사드가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이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잡아갖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압송을 해갖고 이제 재판을 해갖고 결국은 이제 아이만이 처벌을 받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인가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유, 책을 쓴 여자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가물가물한데. 예. 예, 생각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만은 뭐, 별 그 이제 양심의 어떤 가책 같은 걸 못 느낀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그, 자기는 그냥 서류상에 이제 올라오는 거 사인만 해갖고서 뭐 또 이제 이하 부대로 배포하고 뭐 그런 일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 뭐 죽게 되고 뭐 자기는 그런 건 몰랐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보면은 참 그 그냥 복잡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들이다 보면은. 그래서, 그 2025년 작년 1월 27일 날, 이때가 홀로코스트 그 희생자 추모일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이라고 해갖고서 제가 방송을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텐, 뭐, 슈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레중. 이게 최종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을 야 학살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제목이 최종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해결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뭐 서류상에 사인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그 서류상이 밑으로 하달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재형 법정주의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재형 법정주의를 그 내세우면서 이제 아이만을 꼭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뭐 또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용서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결국은 아이만은 이제 처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이제 과정을 이제 쭉 거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1943년이 지나서 이제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그 히틀러 군대가 독일군이 이제 패퇴하기 시작.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망디의 연합군이 이제 상륙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막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제 독일이 그 나치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게 결말이 나는 걸 보고서 이제 자살을 하죠. 그 부인하고 같이 권총 자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이 많아요. 이게 음모론이 너무 많아갖고 뭐 그 권총 자살로 죽은 그 히틀러는 히틀러가 아니고 히틀러 닮은 그런 사람이고 히틀러는 어디론가 그때 도망을 가고서 저쪽 남미 어디서 살고 있다는 등 뭐 별의별 음모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공식적으로는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1944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 현충일이라는 걸로 봐서는 6월 5일이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6월 6일은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이죠.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 날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개시가 된 날이에요. 물론 저 노르망디 상륙하면서도 많은 사람 그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나 이제 저기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저기서부터 이제 상륙해 들어간 이제 이 연합군들이 이제 그 각 도시를 갖다 계속 점령하면서 이제 베를린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죠. 요 이제 썸네일을 보면 현충일이고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었네요.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망종은 이건 날짜가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 가지 날을 우선 기억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들이 있죠. 동맹국들이 자꾸 이제 이탈을 하게 되죠.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그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 일본. 그래서 이제 동맹국들도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대륙 내에서도 같은 그 보조를 받주던 나라들도 자꾸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이제 무솔리니가 이제 출연을 해갖고서 이제 파시스트죠. 파시즘, 이탈리아는 파시즘이고 독일은 나치즘이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이제 집산주의라고 해갖고서, 모든 그 이제 국가 시설을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이제 집산주의 체제를 갖춰놓고서 이제 전쟁을 한 거고, 뭐, 나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공습이 이제 뭐 공습이 뭐 어련하겠어요. 연합국에서 뭐 공군이 가만히 있나요? 막 독일 영내로 들어가서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살 시도도 막 이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히틀러의 그 독일이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몰락과 자살. 아까 자살 말씀 미리 드렸지만은 1945년 4월에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이제 진입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지하 벙커에서 이제 치유를 맞이하는데 4월 30일 날 1945년 4월 30일 날 어, 에바 브라운이라는 그 이제 부인과 동반 자살을 그 이제 하게 됩니다. 권총으로 자살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한 8일 정도 지난 어버이날이네요. 나치 독일은 5월 8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1945년 5월 8일이니까 물론 그 이전에 이탈리아는 이제 먼저 무릎을 꿇었고 그 어, 8월 15일 날은 이제 일본이 이제 무릎을 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히틀러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전쟁과 학살 그리고 독재의 그림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경고로 남아있다. 네, 그런 독재의 그림자, 독재자가 다시 출현한다면 그런 그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도 28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동북아 쪽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어, 긴장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뭐 근데 또 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이제 전에 한번 투닥거린 적이 있었고, 하여튼 자, 국정을 맞대고 있으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독재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또 전쟁과 학살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그 히틀러가 남긴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이생에는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역사다. 예, 예, 하여튼 뭐 참 간략하지만은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어, 뭐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질책이 당연히 있죠. 인류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런 아주 그 악명 높은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징기스칸 알렉산더 얘기를 했듯이 일본도 그렇고요. 음, 뭐 나폴레옹, 뭐 히틀러 얘기했듯이 정말 인류 세계사를 한번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그런 영웅.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영웅이어야 되겠지만 그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독일이 비록 노토리어스하지만은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거. 글쎄 독일 사람들 마음이 솔직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뭐 미안하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폴레옹, 그건 프랑스에서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잖아요. 일본서도 참 우리는 전범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합사해놓고서 늘그 총리 대신이 가서 참그 이해를 갖추고 뭐 이러는 거를 보면은 뭐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류애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비난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크면서도 그 이면에 야 그래도 뭐 이런 큰 일을 벌렸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옳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물이 태어났었다라는 거 이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히틀러는 어, 비난과 질책이 있지만 결코 인류사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예썰하고 고수용대를 붙입니다. 자, 2009년에 오늘 세계 인도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인도주의의 날에 대해서 그 설명이 방송번호 699번입니다. 2024년 오늘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보는 오늘의 날짜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